안녕하세요. 최혜건쌤의 진로진학 연구소 채널에 초대된 ATGE 가이더 김종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자기주도 학습을 찾아서입니다.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주도 학습,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듣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반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셔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하시는 가운데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가장 큰 이유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막상 자기주도학습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공부 나는 적성에 맞지 않아. 그래도 나는 그냥 자기주도학습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이 무엇이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모든 분야를 뜻하는 거예요.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체육을 자기 스스로 배우고 익힌 거고요. 그리고 양궁의 임시현 선수는 양궁을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 익힌 거예요.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노래나 연기를 배우고 익힌 겁니다. 자기주도학습은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분야 상관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을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하는 게 체육이야, 음악이야, 미술이야, 아니면 그 밖에 어떤 경영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진로가 명확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자기주도 학습을 지금 현 상황, 중학생, 고등학생에 맞게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다라는 편견은 버려버리시고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ATGE 대표입니다. ATGE란 A부터 Z까지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대표나 원장이나 이사 이런 직책보다는 가이더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저에게 가장 저를 뜻하는 의미인 것 같아서 가이더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경우에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나에게 알맞은 고교 선택을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어떤 효과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나만의 공부 방법 및 플래너 작성을 할 수 있다. 뭐 중학생, 고등학생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마지막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고등학생에 좀 더 가까울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지,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 학습의 장점입니다. 나에게 알맞는 고교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다음의 숫자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 30, 20, 53, 35, 465, 1706. 무슨 의미를 가질 숫자일까요? 힌트입니다. 고등학교 종류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한번 볼까요? 자, 8은 영재고 숫자입니다. 20은 과학고 숫자고요. 30은 외국어고 숫자입니다. 8, 국제고 숫자이고, 35, 자사고 숫자입니다. 465, 특성화고, 53, 마이스터고, 1706, 일반고입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을 기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학생인가에 따라서 과학고, 영재고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국제고, 외국어고, 특성화, 마이스터고, 일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고, 영재고를 생각하는 학생은요, 수학과 과학이 뛰어나고 관련 학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제고는요, 당연히 외국어를 배우는 거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국제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플러스 외국어에 능한 학생이면 국제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좀 더 관심이 깊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유리하고요. 특성화가 마이스터고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 실무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관심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에 유리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선택 기준은 크게 선발형 학교냐, 일반고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는데요. 자, 네 가지 선택 기준에 따라서 선발형 학교를 지원할 수도 아니면 일반고를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숙사 생활입니다. 내가 완전 내향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고 나 혼자 있는 게 좋은 학생이 선발형 학교에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 기숙사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랑 동급생, 선배들도 같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하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초내향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생이면 선발형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일반고에 가서 최상위권에 입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여부입니다. 선발형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사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자기도 학습을 굉장히 잘한 학생이었습니다. 굳이 사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사교육을 제외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성적이 최상위권에 위치한다면 선발형 학교에 가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중학교 때 최상위권 위치였지만 그게 사교육의 도움을 크게 받은 학생이라면 그리고 그 밖에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고등학교 때 선발형 학교에 감으로써 성적 급락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된 학생이면 선발형 학교에 가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의 도움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한 학생,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학생은 일반고에 진학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력 관리입니다. 자, 선발형 학교에 갔을 경우에는 중학교 때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서 고등학교를 이루기 때문에 중학교 때 습관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 많은 공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체력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가 잘 되는 학생이면 선발형 학교에 지원하는 게 좋지만 그게 어렵다. 일반고에 진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일반고에 가서도 체력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선발형 학교에서는 더 많은 체력 관리를 해야 되므로 내가 체력 관리가 평소에 어땠는지 확인하고 선발형 학교 또는 일반고에 진학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중학교 때 최상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선발형 학교에 가게 되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겨루기 시합이 되겠죠.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받아보고 등수를 받아볼 경우에 큰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망감으로 인해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면 선발형 학교가 아닌 일반고에 진학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발형 학교는 말 그대로 선발된 학생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을 그대로 받을 거야. 내가 중학교 때 받았던 등수를 그대로 받을 거야. 꿈을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그 점수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멘탈이면 선발형 학교를, 그렇지 않다면 일반고를 진학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 잘 생각하시고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장점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공부 방법 및 플래너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노트 필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넬 노트 필기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 3개와 별 5개가 있습니다. 자, 별 3개의 노트 필기 영역은 자, 각 교과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적습니다. 그 안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 또는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색깔로 글씨를 쓰거나 또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서 중요도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 복습하는 시간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 영역에 적습니다. 이렇게 끄시면 너무 좋지만 요약 영역에 적은 게 100% 시험에 나올 보장은 없습니다. 100% 근접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요약 영역을 각 교과 담당 선생님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는 가운데 모든 내용을 적고 그 내용 안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 영역에 정리함으로써 이 정리한 부분을 각 교과 담당 선생님께 제대로 그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만 요약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검토를 했을 때 두 가지 장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의 출제 방향성을 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날 수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대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시험 준비를 한다면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자, 내가 선생님께 이렇게 계속 여쭤봄으로써 선생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진로를 갖고 있고, 어떤 준비성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어서 생기부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이 노트 필기를 한 가운데 선생님과 잦은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학생부 내용은 선생님께서 단시간에 보고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소통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준비성을 갖고 있고 어떤 진로를 향해 준비하고 있고 어떤 수업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선생님과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을 주기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배우고 익힌 것을 습관적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는 연습,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습 플래너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된 학생은 반드시 공부를 할 때 플래너를 작성할 겁니다. 하지만 플래너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플래너를 작성 시에 각 과목당 시간당 배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량별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와 수학을 예로 보여드리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1시간 공부한다가 아니라 영어의 교과서 1과 본문, 자습서의 몇 페이지, 올백의 문제집의 몇 쪽이라고 분량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분량과 단원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가 무엇이냐? 영어의 교과서 1과 본문은 색깔이 다른 두 가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수학 교과서는 1-1은 세 개의 다른 색깔의 동그라미 표시, 1-3은 하나의 색깔의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이거는 반복 횟수를 뜻합니다. 자, 같은 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겹칠 수 있으므로 헷갈리지 않게 다른 색깔로. 뭐 첫 번째 복습을 할 경우에는 파란색,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녹색, 네 번째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서 반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확인 후에 지금 보는 것처럼 제일 복습이 안 된 게 뭘까요? 수학의 1-3입니다. 그러면 수학의 1-3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복습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 수 있는 표시인 거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플래너를 세울 때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모는 하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X면 X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세모는 원래의 의미는 한 50%에서 70% 사이의 공부량을 달성했을 때 표시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세모를 표시하게 되면 100% 중에 2%만 하더라도 하긴 했으니까 세모 표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는 공부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모를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정당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 글자만 보더라도 세모를 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위안, 자기 만족을 함으로써 그 부분은 아예 공부를 안 한 것처럼 되어 나중에 시험 때 다 틀리는 경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습 플래너를 작성할 때 완벽하게 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조금이나 공부했어도 일단 X로 하고 어떤 부분이 아직 공부 안 됐는지 따로 표기를 해서 주말 중에 복습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학습 플래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공부 기간은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기간이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 중학교는 4주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7주를 기준으로 준비 기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4주 때는 국영수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 3주 전에는 국영수 30과 사회과학 과목을 70, 10시간이면 국영수에 드리는 시간을 3시간, 사회과학에 드리는 시간을 7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2주 전에는 국영수 10시간 기준으로 2시간, 사회과학 2시간, 암기과목 6시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주부터 시험 3일 전이나 4일 전에는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3일 기간인 학교는 시험 3일 전에는 3일차 마지막 차 시험 준비를, 시험 2일 전에는 2일차 시험 준비를, 시험 1일 전에는 내일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4일 동안 시험 보는 학교는 시험 4일 전에는 4일차 시험, 시험 3일 전에는 3일차 시험,
시험 2일 전인 2일차 시험, 시험 1일 전에는 내일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습도 체계적으로 해야 최대한의 효율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국영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정도 반복은 하셔야 된다는 거고, 사회과학은 두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2번, 암기 과목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최대한 기억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는 간단하게 말해서 위와 같은 단계를 2주씩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영수 2주, 국영수 30에 사회과학 70을 2주, 국영수 20, 사회과학 20, 암기과목 60을 2주. 그다음에 마지막 1주부터 시험 3, 4일 전에는 똑같이 중학교와 반복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플래너는 이런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뭐 따로 이 업체한테 어떤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한 가운데 이게 제일 효율적이더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먼저 디데이는요, 시험 기간 4주 전, 중학교, 고등학교는 7주 전부터 디데이를 쓰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고 싶은 목표는 공부 외에 적으시면 됩니다. 뭐, 1시간 명상하겠다. 책을 1시간 읽겠다. 자,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달리기를 1시간 달리겠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 비교는 왜 해야 되냐면, 목표 달성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비교하면서 조금씩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비교 칸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왼쪽은 당연히 그날 공부하는 과목과 분량을 적어주셔야 되고, 과목당 시간 비교는요, 시간을 책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분량을 공부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느냐와,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 동안 각 과목당 몇 시간씩 투자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공부가 잘 된 과목, 내가 시간 투자 대비 공부 안 된 과목을 비교해서 그 다음 주에는 과목당 시간을 좀 다르게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시험 준비를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기부여 저는 항상 적으라고 합니다. 매일 적는 게 제일 좋지만 매일 적는 게 어렵다면 일주일 동안 동일한 명언을 적어서 계속 되새기는 거죠. 내가 공부가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을 때 이런 명언을 통해서 좀 더 동기부여 될 수 있게. 명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공부를 하냐 안 하냐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 명언도 꼭 적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간 플래너 작성법입니다. 한 달 계획을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주차별 계획표를 작성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는 4등분, 고등학교는 7등분인데요. 왜 중학교는 4등분이고 고등학교는 7등분인지 아시겠죠? 중학교는 시험 4주 전부터 준비하고 고등학교는 시험 7주 전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등분, 7등분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넬 노트를 활용해서 나눠 보시는 거. 이거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코넬 노트를 활용해서 요약 영역을 저희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시험 기간 한 2주 전 남기고 또는 그냥 4주 전부터 7주 전부터 요약 영역만 따로 정리한 노트를 따로 한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냥 코넬 노트 작성을 가지고 요약 영역만 보게 되면 우리의 눈 시야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도 위의 부분도 보게 돼요. 그러면 시간적인 효율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요약 영역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서 요약 정리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놓으면 어디를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복습까지 생각해서 계획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4주랑 7주를 얘기한 겁니다.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시험 어떤 범위가 적지만 중간에 뭐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3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7주 전 굉장히 길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행사나 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기간이나 이런 것들 하면 6주, 5주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주, 7주는 그냥 기본적인 시험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시험 후 플래너 작성법.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럼 플래너를 작성을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이제 다르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일 수업 내용 복습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고등학교는 당일 수업 내용 복습, 그리고 저는 선행학습보다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시 전형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자,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말 그대로 수능을 보고 기본적인 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기본적인 등급을 맞으려면 주기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준비를 꾸준히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권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그냥 내신 공부와 같이 따라가야 할 또 다른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 과식은 금물입니다. 우리도 항상 많이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럼 언젠가 살을 빼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것처럼 자, 공부도 시험 기간에 준비하는 것만큼의 공부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4주 전이 아닌 기간, 고등학교는 7주 전이 아닌 기간에는 그 시험 기간에 준비했던 공부 시간 양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시간표를 짜서 공부해 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시험 기간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기간만 공부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평소에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연습 시간은 시험 기간에 준비하는 시간의 2분의 1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기조작습의 장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와 관련돼서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플러스 인서울을 생각할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플러스 학생부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 플러스 면접입니다. 논술 전형 대학교에서 보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수시 말고 정시 모의고사, 즉 수능을 보는 정시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된 학생은 자신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신 등급 비율은 현재 고등학생까지는 9등급입니다. 등급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된 학생은 1등급 4%, 2등급 누적 비율로 11%, 3등급 23%, 4등급 40%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고요. 내년에 이제 고1이 되는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은 이제 내신 등급 비율이 5등급제로 나눠집니다. 자, 5등급제. 와, 나 2등급, 1등급 맞기 쉽구나. 이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 변화된 1등급은 현재 2등급과 비등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2등급은 현재 4등급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내신 관리는 100분위로 높여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신 등급이 완화되었더라도 1등급 맞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생 200명 있습니다. 10%의 안에 들려면 2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자기주도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교육부 자료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아는 건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합격 학생부, 그리고 애매한 학생부, 합격 학생부. 간단합니다. 불합격 학생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을 예를 들었을 때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찬반 토론에 참여하여 안락사에 찬성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자, 이거는 유치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가 뭔지 몰라도 찬성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매한 학생분은 이렇습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에 중간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라는 단어만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 단어가 왜 애매한 것까지 업그레이드 되었냐? 이 공리주의적 관점이 세상과 윤리 과목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구나.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왜 애매하냐? 공리주의적 관점도 선생님께 배운 거고요. 그리고 찬반 토론에 참여해서 찬성하는 보고 작성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활동이고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세 번째, 생활과 윤리.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찬반 토론에 참여하여 안락사를 합법해야 할까를 읽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안락사에 찬성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여기에서는 왜 이건 합격에 좀 가까우냐? 안락사를 합법해야 할까를 읽었습니다. 누가? 학생 스스로가. 학생부 내용은 진로를 향해 내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한 활동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찾는 게 아니라 내 진로와 관련돼서 논리적인 내용을 스스로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내용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학생이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세특은 각 교과 선생님, 행특은 담임 선생님, 자, 비교과 활동은 각 담당 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대로 써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각 교과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교과, 담임, 담당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이 진로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을 기재할 때 이렇게 써야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스스로 진로를 향해 탐색하는 내용들이 적혀야 되지만 그 내용들이 온전히 적히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된 학생은 분명히 그렇게 행동을 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오늘 강의 소감 및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개인 컨설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 원하는 어떤 진로나 학습 상태나 아니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 제가 개인 컨설팅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 코드 찍으시고 오늘 강의 소감 및 후기를 정성스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및 특강 문의 또는 개별 컨설팅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 아이디고요. 블로그입니다. 인스타 계정, 메일, 전화입니다. 오늘 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학생 또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장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둔 선생님, 자녀를 둔 학부모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학생이 되어야만 진짜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긴 시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